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부동산은 사실은 살짝 어려워도 왜 묻어두면 언젠가 오르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좋은 거 묻어놔야죠. 좋은 거. 아 그렇지. 아 물론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늘 불안해. 이게 올라가도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불안불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항상 불안불안한 건가? 그러니까 주가가 불안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의 문화라는 게 2025년 대한민국의 수준과 눈높이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눈높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거기에 안 맞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나? 그렇습니다. 라는 걸 좀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연원을 거슬러 올라보다 보면 그 이유가 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네, 또 계셔서 오늘은 좀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배워보려고 또 이쪽 분야의 일타 강사 또 PPT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신 어려운 문제 전문 변호사 예, 네. YG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 모시고 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PPT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PPT 직접 만드세요? 직접 만들어야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만든 건 잘 못합니다. 네, 오늘은 천준범 변호사님이 직접 만드신 자료도 한번 보면서 네. 내가 보니까 이분은 일타 강사를 했었어야 돼. 나중에 원래. 은퇴하고 일감 없으면 이제 저 PPT 알바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PPT 열심히 만들어 광고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네, 뭐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언제부터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작된 지 사실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한 시점을 딱 꼽으라면 언제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1996년. 1996년이요? 네, 1996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두 분도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96년? 네, 역사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조금 시동을 거는 의미에서 네.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명탐정 코난. 그러면 두 분은 코난 했을 때 명탐정 세대이십니까? 그렇죠. 난 사실은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사실 그쪽이 원래는 나도 저도 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건 제가 좀 이제 봐드린 거예요, 사실은. 코난 했을 때 미래소년 나오느냐? 미래소년 코난이죠, 원래 저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래소년이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탐정 코난, 저를 괴롭게 했던 명탐정 코난이 1996년에 첫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미래소년이었구나. 네, 그 뒤로는 이제 어른이었기 저게 때문에 저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자, 자연농원. 지금의 에버랜드. 익숙하시죠? 자연농원. 자연농원 저 어렸을 때 에버랜드인 걸 바로 아시는 세대가 있고 용인자연농원. 아예 모르는 세대가 정말요? 있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자연농원의 이 마스코트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하여튼 이름이 있었고 저 마스코트가 옛날에 그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도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자. 비슷하네. 그래서 요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이름이 바뀐 게 1996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그 유명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도 이때였어요? 1996년입니다. 네. 96년이 안 그러면 자연농원 전환사채로 됐었겠네. 한백을근. 그랬다. 96년이 좀 의미가 점점 있어 보이시죠?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서태지잖아요, 서태지. 네. H.O.T와 요거를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문장으로 만들 수 있냐? H.O.T와 서태지.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가 가고 H.O.T의 시대가 왔습니까? 우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하고 96년에 그리고 H.O.T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디가 히트를 했죠. 그것이 또 다 그게 96년. 1996년입니다. 네. 점점 어마어마한 해인 것 같은데 좀 이제 좀 무겁게 요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연세대 같은데? 네. 연세대 정문이 저렇게. 연세대 모르겠네. 네, 연세대인데 지금 보면은 불도저가 어이구 저런 일이 있어. 전경이 있고 예. 불도저가 지금 쳐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이제 연세대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제 한 청년이 연세대 맞아. 이제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다가 이제 해산됐던 무려 1,700명이 연행됐던 이제 그 사태였고요. 그런 또 해였어요. 이렇게 H.O.T와 서태지만 있던 해가 아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전두환 이제 씨 1심, 2심이 다 1996년에 있었고 2심에서는 YS 정부였군요. 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죠. 외환위기 1년 전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96년이 떠오르고 계시죠. 네. 격변의 시기였네. 난 저 때 군대에 있었어. 기억이 자, 자본시장도 상당히 이제 92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96년에 열렸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복수 시장으로 된 것이 96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약간 장외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나스닥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모든 것이 컴퓨터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생겼던 것이 96년입니다. 네, 1996년 어마어마한 해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였네. 뭐 저희 개인적인 것도 막 넣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초등학교. 네, 그것도 바뀌게 96년 3월부터 초등학교 세대입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이제 박찬호 첫승.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좀 개인적인 걸 넣었는데요. 네. 뭐예요? 잘 모르시나요? 11라이제이션.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신 분들도 있을 이제 문명2라는 문명하셨습니다. 네, 게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문명2, 문명하셨습니다라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저때 변호사님은 뭐였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96학번이기 때문에 신입생 때.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생각났겠구나. 아유, 그냥 생생하지. 천준변 변호사 전성기였지 뭐. 그리고 IMF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1 환율 800원대. 네, 해외 여행 가면은 이제 완전 부자처럼 쓸 수 있었던 그때고. 이제 96년 수능 자체가 역대급 불수능이었고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경기가 저 때가 되게 좋았어요. 네. 경기 좋았죠. 경기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전국이 뭐 저 아파트 짓고 뭐 저때 해외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갔죠. 배낭여행들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97년에 이제 여름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IMF가 터져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돈을 벌었어요. 달러로 바꾸고 환전해가지고 800원이었던 것이 이제 1,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이었죠. 네. 역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많이 서서를 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간다면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OECD 가입을 한 해입니다. OECD에 가입 신청을 95년에 했고 승락이 된 것이 96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농담 비슷하게 이제 선진국 들어갔다고 난리였어요. 당시에. 선진국 임명장 받았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그래서 OECD에 가입한 해가 바로 이 1996년이어서 과연 이 OECD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 우리 이제 2025년까지 30년 차입니다. 선진국 30년 차 대한민국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선진국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서사를 풀어봤습니다. 진짜 이게 상하니 그냥 굳이 괜히 자기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자꾸 찾아보면서 의미 부여하고 이거 별거 아닌데도 여기에 되니까 그때로 샥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 재밌네. 분위기 좀 이렇게 96년 정도로 이제 갔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본시장으로 가 보면 이제 96년부터 2025년까지 좀 슬프지만 자 이제 코스피하고 S&P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비슷한 이제 기준점을 봤을 때 코스피는 뭐 요 정도 한 100% 조금 넘게 올랐죠. 이제 2배가 안 되고 지금 이제 S&P는 10배 넘게 지금 올랐다가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이때 뭐 아무거나 샀으면은 지금 10배가 무조건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S&P는. 저 때는 근데 미국 주식 진짜 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기가 어려웠죠 일단은. 네. 미국 주식을 일반인이 하기 쉽게 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요런 이 격차가 도대체 어떻게 난 것이며 미국은 옛날엔 또 어땠는가 예. 이런 얘기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랬네. 네, 가볍게 그리고 계속 좀 저때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어서 했으면 주가로도 저렇게 벌었지만 환으로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벌었겠네요. 그렇겠네. 그렇죠. 네. 와.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제는요. 그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언더스팅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더지 잡기입니다. 두더지 잡기가 뭐예요? 네, 30년 동안 열심히 두더지 잡기를 했는데 이제 부제로는 한국의 법은 왜 자본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무겁게 잡았습니다. 두더지는 이제 요거죠, 두더지 잡기. 그러니까 어떤 자본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규제를 하려고 뿅 칩니다. 예. 하지만 뒤에서 옆에서 다른 게 또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잡으면 옆에서 또 튀어나오죠. 요런 게 지난 30년 동안 뭐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다이나믹하게 네, 벌어져 왔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또 네. 다른 편법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규제하면은 그런데 그게 되게 고차원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튑니다. 치사 빤스. 뭐, 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뻔한 방식.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아마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앞으로 그런 케이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두 분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3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노골적 더티 플레이. 더티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길 막으면 그냥 이쪽으로 튀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네. 불법이 아닌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예. 또 이제 우리 남은 30년, 다음 예. 30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얘기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저건 뭐예요?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뭐 왼쪽은 굉장히 이제 멋있게 딱 맞는 옷을 차려입고 성이 근육맨이 됐어요. 네, 멋있는 이제 신사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이제 그 옷은 딱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옷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옷을 아이한테 이제 입혀놓은 거죠. 이제 30년을 관통하는 사실 그림이라고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예. 뭐 어떤 지금 느낌이 드세요? 30년 동안 30년은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사실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안 자란 거예요? 옷은 어른 옷을 입었는데 네. 몸이 자라질 않은. 우리나라는 96년까지만 해도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굉장히 어린이였죠. 예. 그 전까지는 관치 경제였고 이제 막 개방이 되고 시장 경제를 막 하기 시작했던 나라였는데 예. 자, 이제 한국이고 이제 그 당시 선진국, 지금도 선진국인 이 나라들입니다. 예. 이 나라들의 옷을 그냥 입혔어요.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고 구멍도 숭숭 뚫려 있고 이런 상황이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역사 얘기니까 네. 뭐 옛날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 네. 이 주식회사라는 거,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입니다. 네. 이 주식회사라는 게 처음 시작된 것이 1602년에 동인도 회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운영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인도, 인도나 아시아 쪽으로 뭐 향료나 이런 것들을 막 사러 배가 떠날 때 돈이 많이 되니까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근데 갔다 온 다음에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증서를 준 겁니다. 그 증서가 주식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1602년에 주식회사가 2025년에 주식회사 제도로 어떻게 흘러왔을까?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 재밌는데요. 이때 이 동인도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냐면은 시가총액을 당시의 화폐를 지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애플이 이 정도에 있다면 맨 오른쪽에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따져서 환산을 했다고 합니다. 와. 애플의 거의 15배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와. M7을 다 더하고 뭐 난리가 났었구나. 저때 생각하면. 거의 이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렇죠.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네. 근데 돈을 워낙 잘 벌었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그 당시에 한 번 항해를 갔다 오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시절이니까. 시가총액. 네. 저 당시에 거래되던 주식을 뭐 금으로 환산하든가 하면 네. 이 정도 저렇게 가치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주식 예. 회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왔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을 때 어떤 양식을 찾으시나요? 양식이요? 양식. 어떤 뭐 레포트를 쓴다. 예. 아니면 뭐 보고서를 만든다. 그럼 양식을 찾잖아요. 예. 그럼 어떤 양식을 찾으시나요? 옛날에 쓰던 거 찾아야죠. 옛날에 쓰던 거 찾는데 그 중에 많잖아요, 되게 DB에. 그 중에 잘 쓴 걸 찾죠. 잘 쓴 것도 있어야 되지만 최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쓰면은 그렇죠. 안 되니까 최신 양식을 보통 찾게 되잖아요. 이게 법을 만든 역사가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법을 만들려면은 전 세계 거를 이제 쭉 참고를 하는데 그 중에 최신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최신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제일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이었죠. 아닙니다. 아니지. 가장 늦은 나라가. 가장 늦은 나라가 최신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는 그러겠지. 예. 네, 그렇게 지금 흘러왔거든요. 자,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가장 유럽의 선진국이었죠. 돈 예. 제일 잘 버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영국은 그다음. 후진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대륙에 어떤 자원이 많은 곳이었고, 영국은 좀 이제 변방이었는데, 네덜란드 배를 뭐 막고, 뭐 법을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 예. 뭐 아예 면직물 옷도 뭐 못 입게 하고 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산업화를 이룬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거를 이제 바로 베껴가지고 회사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독일이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법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 네. 거꾸로 가면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상법을 제정할 때 베낀 법이 독일법입니다. 근데 독일법이 그 당시에 독일이 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영국법, 뭐 프랑스법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제일 깔끔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올 때는 미국이 일본법이 원래는 이렇게 독일법이었는데 2차 대전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예.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미국 법을 일본 법에 완전히 싹 바꿔버립니다. 네. 그때 뭐 독점 금지법도 넣고 자이바치라는 걸 해체시키면서 예. 그때 이 군인들이 일본법에 베낀 것이 미국의 그 당시에 최신 일리노이 회사법이라는 이제 법입니다. 그렇겠지. 그걸 근데 베껴왔으니까. 제일 베낄 때는 항상 최신 거. 최신을 베낀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최신을 베껴가지고 일본의 법이 상법을 완전히 뜯어 개정했어요. 고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상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당연히 제일 최신 일본 거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베꼈던 이 일본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최신 일리노이주 회사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933년 당시에 미국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데 그 법이 우리나라로 왔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1962년에 상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앞으로 가면 요 아이에게 적용됐던 상법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1933년에 있었던 이 미국법이라는 건데 예. 미국법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미국 네. 법이었느냐. 도대체 어떤 법이 지금 아이한테 입혀졌던 그 양복이었을까? 우리의 회사법, 자본시장법 같은 게 결국은 1933년 일리노이주법이 네. 많이 거의 왔는데 복사돼서 오다시피 했는데 아하. 그럼 그 법은 어떤 법이었냐? 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자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쭉 이렇게 와서 최신 일리노이주 회사법이 일본으로 갔고 예. 재벌 자이바치가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이 또 2009년에 한국 법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요런 이제 시계열을 갖고 있는데. 야, 진짜 이게 근데 할거하다. 저거 만드는 거 솔직히 재밌죠. 그죠? 괜히 이렇게 잘 내가 이게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와. 재밌어서 만든 거 같아 저거. 재미없으면 할 수가 와. 없잖아요. 야, 진짜 이거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네, 진짜 굳이 이거. 저거 저렇게까지. 야. 감사합니다. 네? 일단. 와. 네. 네.
자, 그래서 예. 이제 시장경제 선진국의 법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또 일본 이런 데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됐고 선진국이었던 그 법들이거든요. 근데 1962년에 한국이라는 거는 완전히 시장경제 아이였고 이 역사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이 요걸 보기 전에 아이고. 너무 앞서갔어요. 네, 앞서가면 안 되는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거의 영화를 제작하실 기세입니다 지금. 자, 주식회사라는 게 예. 이거는 뭐 저만의 좀 독자적인 얘기기도 하지만은 주식회사라는 거는 이 어떤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두 분이 7대3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배주주 하시겠습니까? 소수주주 하시겠습니까? 정하세요, 두 분이. 여기가 지배주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지배주주. 욕심 많거든요. 대표님. 네. 네. 안 대표님 하시고. 승찬 70, 2% 30. 예. 네, 30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때 이해관계와 또 CEO가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때 10%의 전문 투자자가 외부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해관계와 네. 이것도 이제 저희 나중에 다 얘기할 건데요. 예. 일단은 맛배기로 보면 그다음에 상장을 해가지고 대중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하고 네. 그의 이해관계와 네, 이해관계와 전문 투자자가 들어오고 지배주주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예. 여기는 30%지만 아예 지배주주라고 불릴 만한 대주주가 없어지는 요 단계는 예. 완전히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완전 분산된. 네, 거죠? 완전히 분산. 어. 이게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다 다른 회사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런 단계별로 법인의 형태를 다르게 취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99%가 다 주식회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도 주식회사, 이런 회사도 주식회사, 다 주식회사래요. 처음부터 그냥 주식회사를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주식회사를 안 만들고 뭘? 유한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조합도 할 수 있고 그냥 동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바로 주를 꼭 만드냐?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우리는 상장을 꿈꾸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기왕 우리는 대기업이 될 거니까 네. 기왕 주식회사 할 거 처음부터 하자. 근데 뭐 그건 외국인 모르겠네.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법인 형태 바꿔주면 됩니다. 사실은 예. 크게 아. 뭐 처음에는 뭔가 유한회사스러운 그래. 걸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가지. 주식회사를 바꾸면 돼요. 바꾸면 사실 어렵지 되는데. 않아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왜 우리 굳이 주식회사는 되게 큰 회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총도 있어야 되죠. 이사회도 있어야 예. 되죠. 뭐 이사도 3명 이상 두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자본금도 그 옛날에 20, 30년 전에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발기인도 7명 있었어야 돼요. 네. 그렇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맞아. 그런데 굳이 주식회사를 왜 만들었단 했냐? 말이에요. 딴 게 있는 줄 몰랐던 건 다 아닐까요? 주위에서 다 주식회사를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주식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걸 하면 신용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좀 작은 회사니까 아, 너 유한 회사야? 뭐야? 그렇게. 주식회사라는 거를 아, 가져야지만 그렇지, 그렇지. 신용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예. 또 채용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디 가서 주식회사 명함을 내밀어야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에는 주식회사를 하려고 7명 그 당시까지는 7명 발기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7명이 발기인 필요한데 그렇게 7명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명으로 주식 분산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모든 게 이제 앞으로 야, 갈 나 수 회사 하나 있으니. 생기려고 하는데 이름 좀 빌려줘라. 아, 그거? 나 맞아, 뭔지 알아. 빌려줄게. 네.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 그렇게 너무나 누구나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아. 7명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7명은 없다. 나는 주식회사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6명의 이름을 빌려오죠. 그럼 누구 빌리나요? 친구, 친인척, 뭐, 가족. 그죠. 네. 뭐, 제일 가족, 어. 친척, 친한 친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빌리는 게 이제 차명으로 네. 그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명의신탁으로 많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었고 음. 그게 이제 많은 나중에 20년, 30년 흘러가지고 차명 뭐 주식을 전환한 해 만에 이런 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게 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거 원래 완전 내 거였는데. 네. 어? 완전히 안승찬은 이름만 빌려준 놈인데 네. 나중에 지주식이라고 웃기네. 이렇게 낸 해서 느낌이겠네. 옛날에 대법원 판례는 그 차명 관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돈 낸 사람이 실질 주주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2009년에 아니다. 근데 어디서 이름이 이름이 진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면서 난리가 한번 났죠. 아. 실제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로 바뀌었거든요. 야.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옛날에는 큰 돈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럼 5천만 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주식회사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명동에서 사채업자한테 하루 빌려와가지고 통장에다 돈 넣고 등기 친 다음에 다 갚아야죠.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비전문적 용어로 견금이라고 합니다. 견금 돈 보여줬다 뺀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본금을 또 하는 것도 이제 그건 이제 불법이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주식회사가 엄청 만들어져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를 하지만은 모두 같은 주식회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머리에 두고 가시는 게 앞으로 좀 이제 이해하시기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당사자 간 이해관계 의사 결정 문제죠. 결국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 머릿속에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를 했을 때는 이 투자자라는 거는 결국은 나가야 될 주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관계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영원히 있지 않을 주주가 생겼고 대중은 계속 바뀌는 주주가 생긴 거고 보호해야 될 주주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아예 지배주주가 없어지는 관계. 없어지는 단계. 이게 결국은 주식 분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 결국 계속 희석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단계까지 가려면은 도대체 한 몇 년 걸릴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상장해가지고 발전하고 상장해서 완전 저렇게 되고 진짜 오래 걸릴 상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문제지만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10년 이후에 대주주 지분이 몇 번 희석돼야 되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려면 대주주가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상속을 몇 대 거쳐야 되는데 대주주가 파는 것도 거의 범죄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상속도 못하게 하니 대대손손 대주주 꺼져 그냥. 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삼성만 봐도 지금 상장했죠. 뭐 지금 세대를 막 거쳐가는데도 아직도 대주주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지분율 자체는 희석은 많이 됐죠. 희석은 많이 됐죠. 맞아. 희석만 본다면 사실은 상장을 정상적으로 해서 한 상장할 때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한 30% 정도 남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사실은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두세 대 정도? 네. 100년 정도 되면 되겠네요. 두세 대 이제 60년이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니까 보통. 왜요? 상속세 내야 되니까 아니면 상속은 한 명한테만 안 되니까요. 쫙 뿌려주니까 뿌려주고 하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쭉 뿌려지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서 아들은 또 아버지가 하던 사업에 큰 관심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또 쉽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독점적인 기업이라도 한 두세 대 지나면 이런 4단계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장회사라도 이런 회사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와 지배주주 없는 회사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이제 앞으로 꽤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도 조금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3단계, 4단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각국의 지분 분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좀 궁금하다. 네. 한국은 뭐 쉬울 거고 지분 분산도 영국, 미국, 일본 분산도는 이 우리나라가 막 아직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기 전에 이미 영국, 미국은 완전히 분산돼 있습니다. 당시에 창업주 지분이 거의 뭐 흔적도 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이미 오래됐으니까. 1844년에 주식회사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계속 창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은 주로 오래된 회사들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이 될 정도의 대기업이라는 거는 이미 1900년 중대 중반에는 다 완전 분산돼서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대기업들의 주주 명부를 보면 다 뮤추얼 펀드들입니다. 다 분산돼 있고 일본은 역사가 좀 짧았지만 미국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서 재벌 해체시키면서 강제 분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1962년에 이제 막 주식회사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4단계에 있었던 요 나라의 법이 영국, 미국,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이라는 1962년에 신생 나라에 이식이 됐죠. 당시에 그러면 완전 주식이 분산돼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법을 만든다는 최신법이죠. 최신법. 그 상법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법이 1962년 이제 막 독립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법에 이식이 된 겁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옷이 안 맞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이 30년을 관통하는 얘기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나씩 할 텐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은 기업 현실이라는 게 이랬죠. 사실은 개인 회사
사실상 개인 회사. 사실상 개인 회사 이게 뭐 집에 내부 거래, 손익 거래, 자본 거래 뭐 이렇게 막 돼 있었고, 예. 뭐 순환 출자 거래, 내부 거래를 많이 하고 이런 그룹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미국, 영국, 일본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에. 왜냐하면 이 회사법은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법 자체가 이런 사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지배주주가 있고 뭐 이렇게 그룹이 있어가지고 내부 거래를 하고 출자를 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1800년대 후반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지분이 안 분산되기 전 예. 이미 뭐 잘 아시는 뭐 락커펠러나 카네기나 네. 이런 독점 회사들 있을 때 얘기고 옛날에 카네기는 그랬는데 네. 1930년대 와서는 이미 그런 일은 문제가 끝났고 와. 이때 관심사는 야 이거 우리 분산됐어 다 분산돼 가지고 경영자 CEO가 너무 맘대로 하고 있어 이거 지금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통제할까를 법에 담은 이미 주주들은 분산돼 있고 네. 그래서 경영자만 잘 관리하고 경영자가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통제를 못하는 이 상황이 문제다 지금. 이걸 어떻게 법이 해결할 거냐라는 쪽으로 이미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모든 회사가 1800년도에 창업한 회사라면 그 말이 맞는데 네. 미국도 오늘 이 순간 창업하는 회사들이 그렇죠. 있고 거기는 대주주 지분 100%잖아요. 네네. 그러니 매번 그 언제도 새로 창업한 회사 1세대 회사는 늘 있고 그렇죠. 그 회사는 대주주가 지분이 많고 뭐 똑같은 짓을 예전에 카네기가 했던 네. 짓을 지금 창업한 사람은 할 수 할 수 있는데 있죠. 왜 이런 이슈는 다 사라졌다고 하죠?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미국의 상법들 주로 이제 델라웨어 회사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포춘 500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에서 많이 벌어지는 케이스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산이 다 됐고 상장이 돼 있는 주주들이 경영자한테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의무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판례가 형성된 것들이 쭉 쌓여온 법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최근 신생 기업들은 네. 그 판례 맞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미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차등 이율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리가 또 거기서는 형성되고 그러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의 가장 네. 큰 이슈는 네. 이미 주주가 분산되고 대주주는 맞습니다. 없어진 옛날 올드한 기업의 네. CEO와의 그 대리인 비용 문제. 맞습니다. 그게 중심이 그게 중심이고. 주 관심사. 주관심사고 아. 그게 거의 델라웨어 회사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럼 IT 회사들은 또 어떤 거버넌스냐 이런 것 따로 연구가 되고 또 있습니다. 다른 이슈이긴 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날카로우셨습니다. 네. 이 프로가 중간중간 이렇게 놀고 에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듣고 짚으면 짚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1962년에 그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받아봤자 30년 이제 우리가 1996년까지 와봤자 네. 상장해가지고 이제 한 세대 갔잖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상장을 한 다음에 지배주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은 한국은.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 이미 1930년대에 완전한 부추기권에서는 4단계 회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최근에 현대 뭐 회사 및 사유재산권 이런 책을 우연히 보게 되고 좀 저로서는 감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32년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 직후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엄청 많았을 때거든요. 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논의가 막 집약돼 있는데 이미 분산된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2050년 정도에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30년대 책인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분산이 다 되지 않았고 지배주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것이 한국의 지금이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좀 약간 미국은 벌써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고민을 다 끝냈구나. 조금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사실 뭐 막 재밌는 책은 아닌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고민을 막 알게 됐었는데 사실 1932년이 어떤 시기인가요?
사실 우리는 1932년에 대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일제 시대로 그렇죠. 배웠고 그 당시의 역사를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32년은 잘 머릿속에 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자, 검은 목요일이에요. 네, 1929년 10월 24일이 이제 우리가 가끔 듣는 검은 목요일.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때인데, 예. 자, 이걸 보시면은 이 1929년부터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다고만 알고 있는데 예. 주가 지수를 보시면 그 당시에 최고 380까지 찍었던 다우 지수가 3년 이후에 40까지 떨어집니다. 세상에 거의 열토막이 났구나. 네. 이게 지수입니다. 진짜 개별 주식이 아니고 지수가 80% 이상 떨어지는 시기였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 데드캣 바운스 봐라. 놀랍다 놀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쯤에 쓴 책이네. 진짜 이건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하고서 썼구나. 네. 주식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 책이나 써야 되겠다. 저자분도. 그러니까 이때 뭔가 20년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우리가 이렇게 30년대에 나락으로 가고 있느냐. 아, 이런 문제의식이 어마어마했겠죠. 나왔겠네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네. 30년에 이때 이제 뭐 저도 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저 당시에 떨어져도 급락했으니까 다시 오를 다시 거야. 오른다 했는데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수들도 결국은 다 이제 외면받고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돈 봐라. 저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래, 저거 일봉을 보니까 어떤 분위기였는지 눈에 선하다 진짜. 미칠 것 같지 저러면. 이 그래프가 모든 걸 그 당시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때 썼던 이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 의식이 좀 그 학술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리얼하게 많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공황의 원인 이 책에서 말하는 29년 대공황의 원인을 쭉 써놨는데 예. 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예. 번째로는 너무 대기업에 집중됐다. 20년대 산업이. 고민이. 근데 상위 200개입니다. 200개 대기업이 산업의 절반을 국가자산의 22%를 소유할 정도로 집중도가 너무 크다. 높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한국은 10대 그룹이죠, 이제. 예. 10대 그룹의 GDP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지금. 와. 근데 저게 공황의 원인인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뭐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밑에 있는 3번이랑도 연결되는데 일단은 3번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기업으로 계속 통합이 되면서 경쟁이 감소했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서 자꾸 자산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누리고 있었고 그러나 또 그게 규모의 경제가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산이 한쪽으로만 모이면서 음.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도 하고 모두 투자를 계속 하는데 예.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네. 돈으로 그리고 개인들도 돈 많이 버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저건 항상 문제지. 써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겁을 상실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그 의사 결정이 회사들의 의사 결정이 통제받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계속 하는데 주주들이 소유자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CEO들이 그냥 막 알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경영진, 이사회와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전혀 통제를 하지 못했구나. 그 옛날, 이들이 말하는 그 옛날 1900년대 초반 10년 이럴 때에는 뭐 지배주주가 있으면 지배주주가 어느 정도 잡고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분산되어서 여기서의 표현에 따르면은 소유권이 형해화되었다.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하지 않는 거랑 같이 갖게 되었다. 예. 대리인인 경영진은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네. 하이리스크 지르겠죠. 네, 자기는 그리고 급여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이 계속 치킨 게임처럼 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원인이었다. 네네. 네. 그런 이런 원인을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 좀 자랑스럽게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연방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기초가 되었다. 예.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은행과 증권 같은 쪽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EC 그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이때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뭐
공시제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조사, 무슨 공시 이런 것들이 시장 감시 제도가 20년대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는 거는 이때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지금은 우리 코인도 조금 규제가 들어왔지만은 사실상 코인 시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증권과 비슷한 것들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약간 그냥 그냥 주인 없는 시대. 네, 규제가 없는 시대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이런 아까 뭐 그래프 보면은 반성 안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SEC 설립하고 엄청 센 규제를 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규제를 가져 들어왔고 예. 이것이 뭐 우리 자본시장법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 미국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공시제도, 뭐 공시, 불공정거래 조사하고 네, 그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예. 근데 뒤엔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저렇게 소유와 그 경영이 너무 분리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반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주주들이 사실상 소유를 하면서 다른 주주들은 살짝 핫바지되어 있고 네. 어찌 보면 리스크를 내 회사니까 잘 안 걸려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게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네. 상황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조금 이제 빨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자본시장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고, 예. 자,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네. 이때의 고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주주가 쫙 분산돼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이미 그러면 경영진은 이 마음대로 하는 경영진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가 지상 과제였던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리인 문제라고 하죠. 예.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의 답으로 이사회라는 거에 이제 이사회 중심 회사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똑똑한 몇 명한테 CEO를 견제해라. 라가 한 것이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사회로 해결하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리인 문제를 이사회로 해결한다 이 명제가 이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CEO도 너 나가 하고 내보내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이번에 미국은 일론 그럴 머스크도 수 있죠.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너 나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해. 오픈 AI에서도 그런 예. 일이 막 벌어지고 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식인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으로 나왔던 것이 이사회. 그리고 다시 이제 법으로 돌아가면 이 개념이 1930년대 회사법의 중심 개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왔던 회사법, 상법도 이사회 중심의 회사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맞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는 좀 야심차게 그려본 그림인데요. 네. 왼쪽이 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이 회사입니다. 예.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배주주가 있어요.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20, 30%가 있고 이제 요 빨간 점선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해관계가 분리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주주가 분리돼 있는 이 회사에서는 주주와 이제 사장, 대표이사가 이해관계가 분리돼 있죠. 예. 근데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배주주가 특히나 이사들을 다 이사들 임명하죠. 자기가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장 회사에서는 어차피 주총 출석을 7, 80%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는 지배주주가 과반수를 획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아무리 다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다 해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요 사이사이의 제도로는 이제 이사를 우리가 이사 한 명을 한 번씩 투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5명을 뽑을게 해놓고 후보를 8명 깔아놓고 순서대로 득표수들을 쭉 이렇게 뽑으면 지배주주가 다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배주주의 주식을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일부는 일반 주주, 소수주주가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근데 한 명에 하나씩 뽑으면 찬반 계속 찬반하면 네, 매번 계속 지배주주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네. 이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약간 악마의 디테일인데 예.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 한 명씩 안건을 올리는 그거 자체가 지배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결국은 20% 가진 지배주주가 이사회 다 먹는 전부를 거지. 장악하게 다 되는.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뽑기 때문에 아하. 근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안 해요? 다득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표 예, 방식이 세 달라요? 명을 그거는 이제 정관에 따라 많이 다른데 한꺼번에 다득표제라고 투표해? 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득표 순으로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아, 네. 그렇겠네. 네. 각자 한 표씩 주고 대주주가 20%면 너는 그래 뭐 20% 투표해. 그 대신 1위부터 7위까지 그냥 뽑는 거야. 그런 셈이네. 그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닌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찾아봤는데 정당들 주요 정당들의 당헌에 의하면 최고위원 뽑는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명을 뽑는다 할 때는 후보가 8명이 쭉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투표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회가 지배주주 원하는 사람이 다 뽑히게 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는 조금 잘못 그렸는데 사장과 이사회는 원래 분리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겸직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은 감독기구와 실행기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사회가 감독기구라는 느낌 생각이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없는데요. 네네.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이사회 물론 겸직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는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돼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외국계에 있는 어떤 거버넌스 평가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돼 있는 거를 좀 점수를 더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지배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는 별도로 두고. 네네. 그것도 좀 이상. 뭐 대표이사가 분리돼 있는 게 오히려 감독 기능에는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건 어색하진 않네요. 어색하진 않죠. 네. 그러나 오히려 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돼 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개념이 흔들려 있는 거네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네. 오히려 이상한. 통합돼 있는 그런 구조죠. 분립이 안 돼 있는 굳이 거죠. 분리해놓고 나서 좋은 거 같으니까 둘 다 자기가 가져버리는. 그런 거죠. 왜 분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좋아 보여 다. 그래서 대표님, 의장님, 네, 둘 다 접니다. 뭐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상하다 생각은 안 했지만 원래의 이사회 지도에서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 CEO가 지배주주한테 실제로 다 직접 직보를 합니다. 네. 네, 이사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냥 주주가 지배주주, 이제 회장님이죠, 결국은. 네. 회장님이 다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지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게 이 지배주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장 CEO와 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점선을 보시면 요 사이엔 점선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도 어차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지 마. 어차피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지 마를 주주들이 뭔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네. 주주 중에서 제일 포션이 큰 네, 지배주주가 그렇죠. 대표이사를 흔드는 거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 같지는 관점이 다른 않아요. 게 우리가 대리 문제라고 하면은 본인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린시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예. 왼쪽에서는 그게 확실합니다. 주주가 프린시펄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사장입니다. 예. 이게 관계가 확실해요. 예. 근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있을 때는 만약에 지배주주가 프린시펄이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쪽에 있어요. 사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제 대리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 듣고 내가 다 시킨 대로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대리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본인을 바꿔볼게요. 지배주주가 본인이 아니고 일반 주주가 본인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나의 대리인은 누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리인이 없구나. 예. 네,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대리인은 맞는데 그럼 이 회사에 예. 나의 대리인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배주주에 너무 말 잘 듣는 대리인은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나를 대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이쪽에서는 그러네. 이사를 뽑았어야 되는데 하나 뽑아가지고 대리인으로 다 삼았는데 예. 이때는 지배주주가 다 뽑아버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대리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구조적으로 아까 제가 이게 3단계고 4단계 오른쪽을 3단계라고 했던 이제 회사이고 왼쪽을 4단계 분산된 회사인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해관계는 특히 일반 주주, 지배주주가 아닌 대부분
상장 회사에서 상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나의 대리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 왜 이쪽에서는 나의 대리인이 아예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지배주주가 있는 이상 그런 거네요. 네. 어디나 비슷할 수밖에 이사회를 없습니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라면. 근데 자, 우리 이제 회사법은 다시 오면은 1932년에 최신법을 가져온 이 최신법이라는 거는 주주 분산 회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법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법이었던 겁니다. 저런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저런 구조도 없고 미국에는 다 주주도 분산돼 있고 이런 그룹이 있지도 않고 서로 내부 거래, 뭐 그룹 간 거래를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회사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 현실에서 하다가 이제 이런 일까지 우리는 이제 겪게 된 거죠. 미국의 회사법 갖다가 잘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많았고 이런 건 전혀 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는 뭐 순환 출자도 하고 내부 거래도 하고 이런 게 자유롭게 법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거를 막는 법은 없는 셈이었습니다. 네네. 96년 이전에는 사실상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사회만 잘 운영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그렇죠. 그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사회였으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 없는 감독이 없고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구조에 다 합법이었네. 다 합법이었죠. 96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도 이제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우리는 이 이제 97년 IMF 사태로 촉발이 됩니다. 요런 좀 서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계속 해드릴 말씀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체계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뭘 바꿔야죠. 네, 체계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자. 이런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 이제 새로 만든 30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96년부터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피해 나가고 이런 얘기가 30년 동안 흘러온 겁니다. 공정거래법도 있고 그렇죠. 뭐 세법도 그런 게 있고 회사법도 바꾸고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틀은 두 개인 겁니다. 그때 IMF를 우리가 왜 맞았냐 해보니까 이 그룹 관계, 기업 집단으로 돼 있는데 순환 출자가 문제였어. 가 하나의 이제 고려였고 또 하나는 이 내부 거래를 하면서 서로 밀어주는 게 너무 문제구나.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스를 찾은 겁니다. 이제 메스를 갖다 대기 시작한 거죠. 순환 출자 끊고 내부 거래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꼭 두 개로 이제 흘러갑니다. 쭉 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체계 없으면 새로 만들어라. 이게 성공적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게 뭐 전혀. 이제 내부 거래는 부당지원 금지라는 거 하고 공정거래법에 세법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리고 순환 출자 금지시키면서 지주회사를 이제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지만 쭉쭉쭉쭉 쳤지만 결국은 엄청난 풍선 효과만 생겼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제 그 결론에 가는 길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뭐 부당지원 금지를 했더니 일감 몰아주기가 나오고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금지했더니?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다 망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 망한 얘기고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줄줄줄 있어가지고 원래 취지가 다 이상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론까지도 흘러온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너무 두더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원천적으로 일단 좀 막아놓고 하자. 주주의 이익을 좀 복무하도록 해라. 네, 이게 나온 역사가 사실 이 30년이랑 거의 같고요. 요거 전에 지주회사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요거요. 그러니까 저 지주회사로 바꿀 때도. 당시에는 순환 출자로 뱀 머리가 뱀 꼬리 물고 해서 한 사람 한쪽이 망하면 다 골고루 다 망하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셈 이렇게는 했지만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대주주 한 명이 에브리 모든 회사 그 지배하기에 딱 좋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조짜리 상장회사 3개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 그 지배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3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30%씩만 지주회사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30%, 30%, 30%에서 9천억의
지분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지금 저평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PBR 한 0.3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한 9천억이 3,000억만 아니라 있으면 되죠? 3천억입니다. 네. 요 시가총액이. 예. 근데 이것도 100%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배주주는 요거 한 30%만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3천억의 30%인 한 1,000억 정도의 주식 지분 가치를 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1,000억의 지분 가치로 3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30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지주회사입니다, 사실. 근데 애초에 지주회사를 만든 취지가 그래 지배를 어떻게 우리가 못하게 하겠니? 지배는 해. 네. 아주 더 공고하게 해. 그래야 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네. 너의 지배력이 공고해지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 대신 순환 출자로 도미노로 쓰러지는 것만 막아보자. 네, 라고 한 거니 맞습니다. 저거 도입하면서 저거 하라고 권유할 때 이미 그냥 그 대주주가 다 지배하는 거는 우리는 당분간 그냥 인정하는 걸로 하자. 네. 어떻게 이것도 막고 이것도 막냐라고 판단을 우리가 한 거는 아닙니까? 그런 진지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아마 뭐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주회사를 바꾸는 그 방법, 테크닉적인 방법에서 네. 지배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또 테크닉이 생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그게 자사주의 마법이니 자사주의 마법, 뭐 지주회사의 지분 마법, 수합이니 네, 뭐 그 하면서. 과정에서 예, 그렇죠. 그게 항상 보면 저도 이제 뭐 법률가로서 좀 안타까운 게 예. 항상 악마가 너무 작은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다. 법이 좀 그런 예. 되게 작은 구멍 스위치 하나가 딱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막 수십 조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많다는 걸 광고를 먼저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어가 보죠. 네, 뭐 다 이제 오늘 말씀을 대부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IMF 이전에 이제 이런 내부 거래나 순환 출자 이런 문제를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경제적 블록 그룹별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고 96년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네. 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뭐 내부 거래 규제도 왜 실패했는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20년이 걸려가지고 뭔가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문제를 해결한 건가? 아하. 네. 지주회사 마법 25년 동안 지주회사 전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80개 지주회사가 생겨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과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예, 원래 취지를 지금 달성을 한 건지 그리고 이 구멍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자본시장에서 아마 뭐 두 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예. 상장 폐지를 하면서 뭐 축출당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뭐 에피소드라고 하긴 너무 무거운데 황당한 일들이 있었죠. 사건들 네. 말씀드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왜 또 자본시장이 이렇게 또 그래도 이슈를 만들고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지 네. 그것까지도 한번 짚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완전 인트로. 대장정의 서론이구나. 대장정의 서론. 네.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하려고 했던 게 이사의 복무 규정에 이제 회사뿐 아니라 주주한테도 충실하라. 그걸 네. 이제 넣는다고 했다가 지금 뭐 하여튼 네.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이 결국은 원래 취지가 상법의 미국식 상법의 취지는 네. 이사는 원래 주주들의 대리인이죠. 진짜 대리인이고 네. 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감독해라. 네. 사장을 견제하는 네. 그런 구조였는데 우리는 이사가 주주들을 대리하지 않으니까 네네. 좀 대리 좀 쟤네들 좀 쳐다봐.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맞습니다. 개정이었네요. 네네.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델라웨어법에 예. 뭐 이제 그게 뭐 규정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예. 뭐 규정 자체는 없더라도 판례는 너무 많고 그게 그냥 물과 공기처럼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뭐 말을 넣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분이 미국의 실제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처음 가가지고 이사가 예. 되셔가지고 아하. 교육자를 보통 받거든요. 교육을 받아요 로펌에서. 그럴 때 그 자료의 1번이 당신은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입니다. 가 1번 블랙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거라. 너무 당연한 네. 거라. 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법 개정이 들어간 거. 들어간 거고. 그런데요. 미국은 그럼 주주들이 다 주총에 참석해서 투표를 해요? 뭐 그렇진 그렇진 않죠. 않겠죠. 뭐 전자주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진 않고 우리나라도 소액 주주들이 사실 다 주총에 참석만 한다면 네. 한다면 모여서 야 우리 다 뭉치면 50이고 여기 대주주 해봐야 30밖에 안 그거는 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하는데 네.
뭐 저도 당연히 소액주주였지만 주총 안 가니까 이유를 알잖아요. 12월 말에 갖고 있었던 내 주식 지금은 이미 없는데 내가 이 회사 주총에 왜 가? 부터 시작해서 안 가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주주들은 당연히 보호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 안 자는 주주들만 모여서 주총을 하니까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그렇죠. 흘러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미국은 지배주주는 없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중에는 큰 주주, 작은 주주, 기관 주주, 개인 주주 많을 텐데 거기서도 열심히 권리 위에서 잠 안 자는 주주와 권리 위에 잠자는 주주가 있을 거고 권리 위에 잠 안 자는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여기서 한 2년만 투자하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거 배당 많이 하라고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액주주는 야 이 회사는 100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당으로 많이 빼먹어 할 수는 있으나 거기서도 이해관계가 혹시 다르죠. 갈리지는 않을까요? 결국 마찬가지의 그런 대주주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소액주주만 아닐 뿐이지 뭐 주주마다 다 다른 거죠. 네. 다른데 당연히 이해관계 다른데 이제 뭐 주주 충실 의무의 논의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해관계가 다르다와 의견이 다르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거는 어떤 회사의 결정이 딱 났을 때 A 주주는 손해를 보고 B 주주는 이익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당 결정이 딱 났을 때 A 주주와 B 주주는 똑같은 배당을 받거든요. 그건 이해관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거지. 의견이 다른 것은 그게 뭐 이사회가 됐던 주총이 됐던 그냥 그 회사의 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실 의무랑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주주가 투자한 A 주주가 투자한 어떤 다른 회사를 M&A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 회사를 비싸게 사주면은 A 주주는 이익이 되고 좋고 다른 주주는 안 좋은 거잖아요. 회사의 결과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결과가 그 이익과 손해를 갈라질 때를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 무슨 일반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는 당연히 어디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에 의해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충돌된다라는 뜻은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결과로 주주 간의 이익과 손해가 달라진다. 그런 이슈는 매우 예민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미국에서도 이제 충실 의무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조금 더 소박했던 건데 대주주는 없어졌어요. 미국 주주는.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은 이제 100% 흩어져 있을 텐데 그 주주들이 이제 이사를 다 뽑아서 이사회에서 이제 CEO를 견제하는 구도를 할 때 그때도 주총에서 결정할 테니까. 주총에 많이 오냐 그게 궁금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우리나라랑 주주 구조가 다른 것이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다 기관입니다. 기관들 열댓 명이 모이면 거의 전주주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투표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투자한 데가 많고 그걸 자체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결권 행사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기관이고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은 좀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높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출석률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더 흩어져.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다 펀드니까 펀드 몇 개만 쭉 들어와도 상당한 비중이 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미국도 자잘한 막 밈주식들 엄청 많은데 거기도 다 거기는 뭐 기관일까? 그거는 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회사 재산을 뽑아먹고 물려주고 뭐 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그 덩어리 큰 주주가 없다 보니.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거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약간 우리 입장에서 딱 맞춤형 상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사 원칙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견제. 그 시스템 자체는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들어온 것 자체가 뭐 나빴던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거기에 이제 그냥 안 맞는 옷에 어쨌든 끼워 맞춰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뭐 이제 아까 주식회사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작은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사회도 있어요, 주총도 있어야 되고 막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업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페이퍼로 만드는 관행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제도가 형해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사회들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에 저도 보면은 유수의 상장회사 이사회 의사록도 뭐 거의 2장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비상장 때부터 해오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냥 법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 총무팀 직원이 이사요 의사라고는 알아서 나중에 만드는 걸로 그런 걸로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어떤 주주 분산 회사나 다른 어떤 계기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이 50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록인 거죠, 진짜 그거는. 그건 진짜 얘기를 하는 건군요. 네네. 거의 대화식으로 막 써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지배주주가 없거나 미약하고 나머지가 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회사는 야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잖아 라는 일은 정말 거의 안 벌어지겠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주 분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소수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이 소위 경영진의 참호파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호파기가 뭐예요? 참호파기가 이제 성벽을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안 잘리려고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뭔가 장치들을 회사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산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 연구가 많이 됐는데 뭐 포이즌 필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내가 안 잘리는 네. 온갖 주주들이 이제 분산됐으니까 이 이제 30년대 그 문제가 있었고 CEO 보너스 스스로 많이 갖고 경영진이 내가 여기를 장악했으니까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뭔가 어려운 것들 뭐 황금 낙하산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퇴직금을 엄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도 있잖아. KTNG 같은 회사들은 가끔 그래서 지적받죠. 네. 그래서 또 양상이 다른 겁니다. 주주분산 회사는 오히려 경영진이 뭔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쪽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상이 완전 달라. 하여튼 누구든지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계셔봐. 대표회사 지가 뭔데 뒤로 그걸 해. 죽으려고. 회장이 없으니까 회장이 대표회사가 싹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지.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배운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 하나씩 지금 이제 그러면서 사례가 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짓들을 법으로 못 막았냐? 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는 걸 베껴와서 그래. 옛날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문제는 있었네요. 당시에 뭘 잘 모르긴 몰랐겠죠. 네. 지금이라도 조금씩 보완이 재밌네. 거의 뭐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PPT 감동입니다. 이거 무슨 프로그램 쓰십니까? 저는 그 맥북에 있는 그 키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원하는 대로 샥샥 되니까 재밌죠? 와, 이거는 수준급인데 이거를. 와. 알겠습니다. 진짜 PPT의 달인.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PPT를 위해서 넣은 것도 저는 눈에 몇 개 띄었어요. 속되지. 그러니까 귀찮고 싫었던 거야. 이거 하기가 지루하고 싫으니까 재밌는 거라도 넣어보자. 이러면서 뭐 재미를 좀 찾아보려고 H.O.T도 찾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 빨리 잡겠습니다. 네. 현준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